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오늘은 현 시점 가장 핫한 전기차 BYD의 아토3를 시승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촬영 준비를 하다가 바로 방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이 차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1000명에 달하는 계약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사실 아토3는 중국산 전기차인데다가 LF 표열다리가 탑재된 바람에 각종 논란, 걱정은 다 들었던 핫한 모델인데요, 과연 아토3 어떤 매력 때문에 이토록 많은 소비자가 몰렸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미 여러분들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 차의 디자인을 접해보셨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 차를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겸 해서 이 차의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YD는 이 차의 얼굴을 소개할 때 드래곤 페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용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중국을 상징하는, 아니면 동양을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이 전면부에 이 주간주행등이 상당히 날렵하게 빠져 있고요. 이 주간주행등, 그러니까 차의 여기 미간 부분은 또 이렇게 점점점점 해놓으면서 뭐랄까 약간 좀 신기하게 독특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주간주행등 사이에 지금 야간에는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야간에 불이 들어온 모습까지 보게 되면은 진짜로 약간 이 용이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노려보는 듯한 모습이 실제로 보입니다. 은근히 용을 닮았어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 안쪽은 파란색으로 장식을 해놓음으로써 뭐 레이저 라이트가 나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LED가 탑재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장식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막혀 있지만 마치 공기가 흡입될 것 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마치 또 용의 수염같이, 옛날 만화 보면 용의 또 수염 있잖아요. 그런 수염을 또 형상화한 이런 장식까지 놓여져 있어서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외관을 보여줍니다. 사실 중국차 그동안 디자인이 좋다고 평가를 받지는 못해 왔잖아요. 뭐 어딘가 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차랑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이래서 많이 욕을 먹었었는데, 적어도 아토3는 디자인 면에서는 그런 면은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김새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좀 다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차는 이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기 역학계수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공기저항계수는 0.29cd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외로 옆면은 되게 무난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일단 캐릭터 라인도 보시면은 도어 상단 쪽에 하나 있고, 이 가운데 안쪽으로 살짝 움푹 파여 있고, 여기 아래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긴 한데요, 이 라인 자체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그냥 살짝 도드라져 보이게만 해가지고 옆쪽은 굉장히 둥글면서도 좀 편안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니쉬 같은 경우에도 뭐 BYD 디자인이라고 특별히 써 있긴 하지만 이런 장식 모양이나 이런 거 자체가 뭐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이 아래쪽에 한 줄 지나가는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색깔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화려한 크롬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차체 색상이랑 동일하게 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무난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도어 캐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 위쪽에 있는 루프 레일 같은 경우에도 뭐 크롬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난한 색상으로 마감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앞쪽이랑 일맥상통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여기 이쪽 장식에 뭐 물고기 비늘, 용의 비늘처럼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볼롱볼롱 장식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유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차를 제가 공식 사진 그리고 공식 영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너무 화려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뭔가 무늬가 있네 정도의 느낌이지 막 와 용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행히,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여기 이 창문 테두리 디에로 라인이랑 여기도 전부 다 유광 검정이고, 트렁크 윈도우 옆에도 이렇게 유광 검정이라서 마치 이 지붕이 떠 보이는 듯한 플로팅 루프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신 자동차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소인데 이 차에도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어져 있어요. 자, 뒤쪽도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이 용의 눈썹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꺾여 있는 미등 디자인을 비롯해서 이 안쪽에 있는 테일램프 그래픽도 상당히 화려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안쪽을 보면은 이 네모난 LED 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 보이거든요.
LED 칩이 보이게 설계되어 있고 그 앞쪽에 뒤쪽에 투명한 판들을 여러 개 덧대면서 화려한 그래픽이 나오게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거는 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물론 저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테일램프를 자세하게 쳐다보는 분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뭐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 가운데 BYD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BYD 아토3라고 BYD가 2번 들어가서 뭐 약간 역전압 같은 느낌인데 뭐 어쨌든 이거는 문제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BYD의 엠블럼이 2번 들어갔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앞쪽에 아까 용의 수염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플라스틱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유광 플라스틱과 무광 플라스틱을 이렇게 함께 사용하면서 조금은 더 다채로운 화려한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완전히 전부 다 무광 플라스틱이거나 유광 플라스틱이었으면 조금 심심하거나 과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광, 여기는 무광, 그리고 끄트머리에 다시금 유광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BYD라는 브랜드가 플라스틱을 되게 잘 사용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상위 트림 3,300만 원짜리 플러스 트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사전 계약한 1000명의 고객 중 99%가 무려 99%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플러스 트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기본 트림이랑 플러스 트림이랑 가격 차이가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격 차이에 비해서 사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전동 트렁크라든지 뭐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상위 트림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는 전기차답게 상당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차에 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이 로고 부분, 혼 커버를 보면은 BYD라고 큼직하게 써져 있는 데다가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지도 보면은 등고선 배우잖아요. 그 등고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이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화려하고요. 이 스티어링 휠도 약간 D컷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화려한 편이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양옆부터 이 아래까지 이어지는 장식도 무광 크롬을 사용하면서 은근히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굉장히 조그마한 디지털 클러스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스티어링 휠 뒤에 컬럼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스티어링 휠을 왔다 갔다 하면 따라오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폭스바겐 ID4가 생각나기도 하고 구형 미니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센터 디스플레이가 잘 있기 때문에 아마 역할을 조금 분담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2.8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세로 모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쓸 때는 세로 모드로 활용하고 영상을 시청할 때는 가로 모드로 활용을 하고 이런 다양한 활용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조 장치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고요. 기어 노브 디자인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게 약간 뭐랄까요? 비행기에서 스로틀 레버 같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밀면은 차가 나갈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쥐는 맛도 좋고 손을 얹어 놓기에도 좋고 앞뒤로 당겼을 때 느낌도 나쁘지 않고 이거 좋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시동 버튼도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마치 크리스탈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어 캐치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오토바이 스로틀 레버 같이 생긴 도어 캐치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땡기면은 문이 열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푹신하고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됐고 스티어링 휠도 쫀쫀하고 촉촉한 가죽이 사용됐는데 대시보드 상단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특히 이 가운데 부분에는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 아니면 우레탄 커버가 씌워진 것 같은데 이 만졌을 때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어 가니쉬도 인조 가죽이 사용됐는데 뭐 이 가격대에 천연 가죽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인조 가죽 사용할 수 있죠. 인조 가죽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손에 만졌을 때 좋은 재질을 같은 값에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하네요. 시트도 이 차의 성격이나 성능에 걸맞지 않게 세미 버킷 시트가 적용됐는데 가죽이 조금 매끈매끈 해가지고 이렇게 좀 미끄러진다는 점을 빼면은 뭐 그래도 나름대로 잘 잡아주네요. 푹신하기도 하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탑재돼서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사양들도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독특한 점인데 이쪽에 문 쪽에 수납함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 거는 다른 차들이랑 똑같은데 이 스피커랑 여기 수납함 사이를 고무줄로 이어놨어요. 그래서 팅
튕기면 실제로 소리가 납니다. 뭐 물론 조율이 된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치 기타처럼 우쿨렐레처럼 해놓은 모습, 좀 과하긴 한데 귀엽네요,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는 또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BYD 스토어라는 게 탑재돼 가지고 뭐 유튜브라든지 플로, BYD 아케이드, 브라우저, 노래방 이런 기능들을 앱스토어를 통해서 추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PC용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로딩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렇게 드래그 할 때 좀 많이 뚝뚝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볼만하죠?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광고까지도 실제 태블릿 PC랑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전체 화면을 해서 설정을 살펴보시면은 화질도 4K 화질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재생해 볼게요. 4K로 4K 재생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화질도 집에서 태블릿 PC로 보는 것처럼 잘 지원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차를 운전하다가 이 센터 콘솔 쪽에 좀 뭐가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런 박스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박스가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이렇게 무선 마이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무선 마이크를 켜고 여기 스팅레이 가라오케 앱을 켜면은 이렇게 차 안이 갑자기 노래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해, 널 사랑해. 자,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또 이게 손으로 이렇게 창문 열고 그런 귀찮은 짓 안 해도 됩니다. 이 차는 하이 BYD. 네, 듣고 있습니다. 운전석 창문 활짝 열어줘. 살짝이라고 잘못해. 하이 BYD. 듣고 있습니다. 운전석 창문 열어줘. 이렇게 음성 인식을 통해서 창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뭐 열고 닫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이 BYD. 네, 듣고 있습니다. 운전석 창문 반만 닫아줘. 이렇게 반만 닫아주기도 하고요. 하이 BYD. 도와드릴까요? 운전석 창문 살짝 열어줘. 이러면은 여기 살짝 열렸어요. 지금 손 들어가죠. 이런 기능도 다 탑재가 돼 있어서 창문 열고 닫고 하는 브랜드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동안 뭐 국산차도 됐고요. 근데 이렇게 창문을 반만 열고 살짝만 열고 하는 기능까지 되는 차는 저는 처음 봅니다. 역시나 전기차답게 이렇게 시내 구간에서 신호 흐름에 따라가는데 뭐 전혀 문제 없고 정숙하고 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릴 때 느껴지는 부분은 일단 하체 소음은 확실히 배터리라는 물리적인 장벽이 막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잘 걸러준다는 느낌이 납니다. 바닥에 요철을 지나갈 때 나는 소리,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 이런 거는 상당히 잘 억제가 돼 있는데 옆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또 어느 정도 들리긴 하네요. 이게 유리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탑재된 것도 아니고 유리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쪽에 지나가는 차들에 대한 소음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또 엔진이 들어있는 그런 자동차도 아니고 전기차, 애초에 자체에서 나는 소음이 없는 전기차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는 소음이 조금은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막 엄청 시끄럽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디젤 트럭들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빨리 달릴 때는 바닥 쪽에 노면 소음이 상당히 정숙하다고 느껴졌는데 크리핑이라고 하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차가 서서히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 뭐랄까요, 바퀴가 굴러갈 때 약간 이 베어링 돌아가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소리가 조금씩 들리거든요. 최근에 다른 전기차를 탔을 때는 이런 소음을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는 느껴집니다. 근데 뭐 이건 역시도 시끄럽다, 거슬린다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에 따라서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차 가격이 두 가지 트림이 3,150만원, 뭐 3,300만원 이런 식이잖아요. 보조금 받으면은 뭐 지역에 따라서 2천만원 후반대도 되니까 뭐 이런 점들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신호가 바뀌어서 가속 페달을 살짝 더 세게 밟아봤는데 뭐 역시나 경쾌하게 튀어나가죠. 일단 이 150kW라는 출력 자체가 요즘에 전기차들이 워낙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특출난 출력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150kW라는 출력하면은 204마력이거든요. 어쨌든 200마력이 넘는 출력이고 150kW 출력을 가진 차를 보면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150kW를 발휘하죠, 롱레인지 모델이. 그리고 옛날 옛적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타봤던 전기차 소울부스터 EV도 150kW 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150kW대 보급형 전기차의 수요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전기차를 많이 파는 회사 중 하나인 현대차 그룹도 150kW짜리 전기차를 꾸준히 만드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아토3도 출력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대 토크가 코나 일렉트릭보다 거의 10kg 포스미터 정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가지고 이 차를 뭐 아쉽다고 하실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쭉 100km까지 7초대에 끊어주는 것도 무난한 수준이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명 이 차를 개발한 게 한국 쪽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닐 텐데도 공교롭게도 이런 스펙들 그리고 크기, 공간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잘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처음 만나기 전에 뭐 여러 시승 후기도 봤고 그리고 뭐 현지 리뷰도 몇 개 보고 했는데 승차감이 좀 딱딱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은 딱딱하다고 할 순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코나 일렉트릭이랑 비슷한 수준 같은데요. 저는 독일차 같은 느낌이 나요. 승차감이 독일차 같은 느낌이 나고 잘 닦인 도로에서는 진동을 최소화해주고 지금처럼 맨홀을 밟는다든지 이 차를 밟았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충격은 허용하면서 금방 안정을 찾아주는 이런 느낌이 독일차 같다는 느낌이 살짝 납니다. 독일차의 냄새가 나요. BYD 자체가 전기차 업계에서는 선두주자지만 뭐 유럽에 막 100년 넘게 자동차 만든 이런 회사들보다는 자동차를 만든 역사 자체는 조금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다양한 차들을 벤치마킹 했을 거고 이런 하체 세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차들을 뜯어보고 연구해보고 개발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거는 역시 이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탑재되어 있는 T맵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T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BYD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죠. T4K에도 T맵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T맵은 뭐 워낙 검증된 내비게이션이다 보니까 뭐 딱히 흠잡을 데가 없죠. 거기에다가 이 차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은 화면을 가로 세로로 변환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은 저 앞쪽에 멀리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게 편안하단 말이죠. 그 말인 즉슨 내비게이션은 세로 모드로 볼 때 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쓸 때는 세로 모드로 화면을 보고 뭐 이걸로 동영상을 본다든지 아까 설명드렸던 뭐 가라오케 노래방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가로 모드로 활용을 하면 되니까 의외로 이 화면 상당히 활용성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게 반사 방지 코팅 처리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위쪽 상단바에 바깥쪽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그리고 차 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이런 걸 표시해주는 기능도 있으니까 좋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차는 자체적으로 공기청정 모드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지금 길이 정말 무지하게 막혀서 가다서다 계속 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브레이크의 이질감도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저렴한 전기차들은 회생제동이 개입하다가 완전히 멈춰설 때는 물리브레이크가 이렇게 탁 잡아주면서 멈추잖아요. 회생제동이 제동을 하다가 물리브레이크가 바통을 넘겨받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콱 서면서 이질감을 느끼는 저렴한 전기차가 많은데 아토3는 그런 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이 차에는 BYD가 자체 개발한 60.48kWh 용량의 LFP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321km예요. 아무래도 BYD가 직접 개발한 배터리를 BYD가 직접 제작한 자동차에 탑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브랜드보다 남다르게 뛰어날 거고 또 이 차에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아마 그런 세팅들,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상당히 잘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차뿐만 아니라 중국 차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BYD 코리아도 그런 점에 맞춰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TV 광고 BYD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국내 최대 광고 기업 중인 하나인 제일기업이랑 이제 협약을 맺고 그런 광고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광고에서도 안전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배터리의 안전성이요. 블레이드 배터리 하면은 그 못으로 관통하는 실험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뿐만 아니라 뭐 40톤짜리 트럭으로 배터리를 짓밟는 그런 테스트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막 300도까지 가열해가지고 불타나 안 타나 확인하는 이런 테스트도 진행을 했고 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실험실에서 그런 실험을 했을 때 배터리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살펴봐도 NCM 3원계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가 좀 더 안정된 상태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BYD가 안전하다, 이 차는 안전하다라는 거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는 유로 엔캡은 뭐 중국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관이죠. 충돌 안전 테스트를 평가하는 유럽의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가장 높은 등급 탑 세이프티 픽 별 5개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막연한 특히 유로 엔캡의 별 5개는 한국 차들도 못 받는 차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좀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는 그대로 차를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있는 그대로 차를 바라봐야 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또 이 차를 견제할 만한 또 좋은 차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느낌은 또 얼마나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속도를 한 시속 70km까지 올려보니까 바닥에서 타이어 굴러가는 소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방음제를 그렇게 풍부하게 넣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시속 80km, 90km, 100km까지 뭐 부족함 없이 쭉쭉 올라가 주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조금 올려봤는데 10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는 확실히 바닥 소음이랑 주변 차 지나가는 소음이 조금 더 잘 느껴지긴 합니다. 뭐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지금 도로가 굉장히 고든 고속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도로가 울렁울렁 하는 이런 도로거든요. 지금 제 몸도 이렇게 울렁울렁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차가 뭐 바닥에 울렁거리니까 차가 울렁거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 울렁거릴 때, 그리고 울렁거리는 도중에 다음 울렁거림을 만날 때 이 하체가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나름 나긋나긋하게 잘 반응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시속 100km가 넘었음에도 차가 그렇게 불안정하다는 느낌도 크게 없고요. 키가 큰 SUV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풍절음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전기차고 또 BYD가 공기저항 개수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키가 큰 SUV인데도 불구하고 0.29CD 수준의 공기 역학 개수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풍절음 저감도 이뤄냈겠죠. 그리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와중에 스티어링을 살짝 흔들어 보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롤링은 허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뭐 SUV고 키가 크다 보니까 스티어링을 살짝 돌렸을 때 이 차체가 기우뚱하면서 살짝 넘어가는 속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뒷바퀴가 따라오는 속도도 뭐 이런 세팅은 소형 SUV들은 뭐 되게 이런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것도 이 차가 뭐 특출나게 나쁜 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승차감이 나쁘다, 출렁거린다라기보다는 여유 있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듭니다. 일단은 차선 변경을 좀 빠르게 해보면은 반응 속도가 약간 반박자 정도 뒷바퀴 따라오는 속도가 느리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차는 스포츠성이 강조된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은 뭐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이번에는 코너 구간을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보고 있는데, 이게 차가 아까처럼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 때처럼 이 하중 이동을 왼쪽 오른쪽 할 때는 살짝씩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쭉 돌아 나가는 환경에서는 무게중심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전기차답게 확실히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BYD도 주행 성능 중에서 특히 무게중심이 낮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뭐 BYD가 자신있게 내세우는 점답게 어느 정도 이 낮은 무게중심에서 오는 안정감은 확실히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시속 100km에서 가속 페달을 뗐을 때 하이 모드에서는 마이너스 37kW가 표시가 되는데요,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시속 100에서 페달을 떼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kW 정도밖에 회생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고속으로 달릴 때 이 회생제동 모드 간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고속도로에서 흐름을 맞추는데 정도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나 일렉트릭, 뭐 EV3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보조 사양 상당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5km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옆에 차로 유지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됐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차로 유지까지 이렇게 스스로 해주게 됩니다. 이 실시간 주행 상황이 여기 클러스터에 그림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뒤에 차가 다가올 때 후측방 경보, 이 계기판과 거울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잘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같은 경우에는 정천식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손가락만 이렇게 얹고 있는데도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죠. 그런 걸 보니까 정전식 그립 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3,10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은 좋은 사양이죠. 좋은 사양이고요. 뭐 차로를 스스로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고급 사양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주행할 때 사용하는 패턴을 살펴보면은 차로 변경은 그냥 방향치선 키고 쑥 들어가면은 사람이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 기능이 없다고 아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차간거리 유지해주고 차로 유지해주는 이 기능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제가 개인적인 기준으로 잘 만들어진 차와 잘 못 만들어진 차를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직진할 때 보타를 많이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기준도 있어요. 사실 저희 모터그래프 영상 자세히 보시면은 똑같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그냥 스티어링 휠 편안하게 잡고 가는 차가 있고 조금씩 계속 보타해주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토3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뭐 보타를 크게 많이 해줘야 되는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른바 직진을 잘 못하는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다고 대충 만든 차는 아니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사실 저는 BYD의 승용 브랜드가 한국에 런칭한다고 했을 때 C라든지 C라이언이라든지 이런 좀 고급 모델이 먼저 한국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중국 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맞고요. BYD라는 브랜드에 대한 낯설음도 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급 모델을 먼저 출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BYD는 좀 괜찮은 고급스러운 전기차를 만드는구나 를 먼저 내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토3 같이 저렴한 차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BYD 코리아는 제 생각이랑은 다르게 저렴한 아토3를 먼저 출시를 했단 말이죠. 이 전략이 과연 어떤 식으로 통하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사전 계약 1000대라는 대수를 봤을 때 뭐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가성비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보다 좀 저렴한 차로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BYD의 전략이 뭐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완전히 성공 실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뭐 1년, 2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스타트인 것 같아요. 자, 좋았던 점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디자인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지털 클러스터의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너무 작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거는 조금 심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커질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 좋을 것 같고요.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거는 좋긴 한데요, 세로로 세웠을 때 폭이 조금은 더 넓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 모드로 했을 때 영상을 보기에 좋은 16:9 비율인 거는 괜찮은데 세로로 봤을 때는 좌우로 조금 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재질도 조금 더 부드러운, 아니면은 조금은 더 고급스러운 재질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름도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성인식 비서 기능도 이렇게 차량 내 기능들을 조작하는 데서 뭐 주지 말고 뭐 로또 번호도 좀 알려주고, 아니면은 뭐 뉴스 검색이라든지 뭐 길 안내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로또 번호도 좀 알려주고 운세도 알려주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 있잖아요. 요즘 국내 업체들 많이 하는 거. 그런 기능으로 좀 다양화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1000명에 달하는 계약자가 몰렸다는 BYD 아토3를 타고 이 차의 느낌은 어떤지, 주행 감각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차 괜찮으니까 사세요, 안전하니까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차의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T4K를 타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이 긴장하게만 만들면 그것으로서 이 존재 가치를 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가 꽉 잡고 있잖아요. 이들이 새로운 전기차의 등장을 경계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 차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댓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